중국이 스스로를 세계의 중심이라 외치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시진핑 실각설이 확산되고 군부가 정치 전면에 등장하면서 한때 거대한 제국이라 불리던 중국은 조용히 안에서 무너지고 있었죠. 세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본은 환율 패닉으로 통화 개입을 시도했고 유럽은 포스트 차이나 전략을 수정하기 위해 긴급 외교회의를 소집했으며 미국은 인도, 베트남, 필리핀으로 공급망 재편을 검토했지만 어느 쪽도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나라가 조용히 중심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 붕괴를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던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는 자원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보다 가장 먼저 위기를 감지하고 가장 빠르게 대처하며 가장 믿을 수 있는 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저는 마르코 폰 란츠입니다. 독일 베를린 안보연구소 소속의 지정학 분석가이자 옛 소련 붕괴를 전공했던 사람이죠. 젊은 시절 페레스트로이카를 연구하며 냉전 종식의 균열을 추적했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베를린 본부에 도착한 단 하나의 전보가 저를 다시 깨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 군부 등장. 시진핑 실각 가능성. 제21차 전체회의 앞두고 지도부 교체 조짐.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늘 그래왔듯 중국은 내부 소란에도 겉으론 멀쩡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줄에서 제 눈이 멈췄습니다. 인민의 반군, 신장 티베트 주요 지점 통제 강화, 소수민족 진압 장면 해외 유출, 그리고 마지막 줄, 한반도 관측 중요성 증대, 한국의 대응 체계 주목 요망. 분열 직전의 중국과 왜 한국이 연결된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베를린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비공식 브리핑에 초대받았어요. 처음엔 가벼운 외교 네트워킹 자리인 줄 알았죠. 그런데 거기서 만난 한국 외교관이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중국이 흔들리면 제일 먼저 파편이 날아오는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그럼 한국은 대비하고 있습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연구실로 돌아와 최근 한국의 방위 전략 보고서와 위기관리 시스템을 전부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웠습니다. 정보, 민간, 군, 외교가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되어 있었어요. 북한 대응용인 줄만 알았던 민관군 시스템이 지금은 중국발 리스크를 감지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정보부 내 내륙국 감시. 데이터 센터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중국 서부 지역의 이상 징후를 경고하고 있었어요. 독일 정보국에서도 이 정도 예측은 못했는데 한국은 이미 동시다발적 위기를 예행 연습하듯 받아들이고 있었죠. 유럽 각국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프랑스는 중국 내 자산 철수 여부로 내각이 갈라졌고 영국은 홍콩계 자산 이동 문제로 마비 상태였죠. 그런데 한국은 묵묵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저 보도자료 한 줄로 말이에요. 대한민국 정부는 유동적 상황에 유연히 대응 중이며 국가 시스템은 이상 없이 작동 중임을 알립니다. 그 짧은 발표를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이 나라는 지금 붕괴하는 제국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자기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즈음 독일 정보국 BND의 비밀 간행물에서 이런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 이론이 작동하지 않는 나라다. 중국과 일본, 북한이라는 삼중 위기 속에서 사회 붕괴 없이 자체 질서로 생존하는 국가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속에 작은 결심을 품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서울로 가보자. 러시아의 붕괴를 연구했던 제가 중국의 해체를 바라보며 다음 세기를 준비하는 한 나라를 목격하고 싶어진 겁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항은 조용했지만 움직임이 매우 정교했어요. 지문 인식부터 얼굴 스캔, 입국 심사까지 흐름에 막힘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서울 여의도의 외교정책 싱크탱크에서 한국 관계자와 비공식 회동이 있었어요. 참석자는 많지 않았고 대부분 정보나 국방 분야의 실무자들이었어요. 큰 스크린에 펼쳐진 지도에는 중국 서부, 특히 신장 위구르와 티베트 일대의 군 통제 지역 확대 추세가 시간순으로 정리돼 있었어요. 그 데이터를 분석한 건 한국 외교부가 아니라 민간 데이터 기반 회사였습니다. 위성 열파 탐지, SNS 트래픽 이상 감지 기반 민간 분석입니다.
그 자리엔 국가위기센터 실무진도 있었고 대기업 보안 담당도 같이 앉아 있었어요. 기업과 정부, 시민 분석가들이 같은 테이블에 있다는 게 너무 낯설었죠. 한 참석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쟁과 분단이 일상이었던 나라입니다. 공식 시스템이 멈춰도 사회는 계속 굴러가야 하죠. 며칠 후 한국의 국방 분야 한 간부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공개할 수 없는 민감한 정보 대신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국이 분열된다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건 어디일까요? 저는 직감적으로 동북 공정 지역이라 답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붕괴할 때 주변국의 붕괴까지 막을 준비를 해요. 한국은 이미 중국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의 한 공유 오피스 건물에 있는 민간 데이터 스타트업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들이 개발한 분석 플랫폼은 실시간으로 중국 내부에서 사라진 단어, 차단된 해시태그, 위성 신호 간섭 등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준 게 한국 중국 붕괴 파편 대응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소요 발생, 자원 차단, 외신 왜곡, 난민 유입, 항만 혼란. 각 단계마다 한국 정부, 민간 기업, 언론, 시민단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매뉴얼처럼 연동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창밖으로 흐르는 한강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이 조용한 도시가 지금 거대한 제국의 균열에 대비해 한치 오차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광화문 근처의 한 카페에서 한국 언론인 출신 교수와 아침을 함께 했어요. 중국이 망하는 걸 보고 싶습니까? 그가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국가의 붕괴를 바란 적은 없습니다. 그저 그 붕괴가 왜 오는지를 알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렇다면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중국은 통제를 선택했고 한국은 신뢰를 쌓았어요. 결과는 이제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죠. 이 말을 이해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같은 날 오후 저는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시민 토론회를 참관했습니다. 주제는 꽤 민감했어요. 정부의 디지털 감시 정책,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놀라운 건 이 자리에 공무원도 있었고 변호사도 있었고 일반 시민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토론 내용이 다음 날 유튜브에 그대로 공개되었다는 사실이었죠. 중국은 어떤가요? 저는 베를린에서부터 익히 들어온 수많은 사례들을 떠올렸습니다. 언론은 검열되었고 교육은 애국심주의부로 통일되었고 SNS는 실명제 위에 감시가 더 씌워졌죠. 정치적 충성도가 낮은 교수는 강단에서 사라지고 외국 기업은 내부 직원 채용도 마음대로 못했어요. 그런 사회에서 과연 시민들이 국가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서울 도심이 아직 채 눈을 뜨지 않은 이른 시간. 한국 외교부에서 일하는 지인으로부터 급한 문자가 도착했어요. 신장 위구르 공급망 중단. 유럽 대기업들 움직이기 시작함. 중국의 최대 희토류 생산지이자 원유와 가스, 화학 소재가 집중된 지역. 그곳에서 뭔가 터졌다는 말이었어요. 곧바로 저는 독일 외교통상부가 발간한 실시간 브리핑을 확인했죠. 중국 신장자치구에서 이틀째 지속된 무력 충돌로 희토류 채굴 정제 시설 전면 가동 중지. 에너지 관제소 폭파. 유럽계 산업 공급망 비상. 그 순간 제 눈앞에서 머릿속 지도가 움직였어요. 중국에서 막힌 파이프가 한국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당장 그날 울산으로 향했어요. SK이노베이션의 정제소,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 라인, 그리고 독일 BASF가 수년 전부터 비밀리에 가동 중이던 희토류 대체 소재 개발 라인. 한국은 언제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한 관계자는 제게 말했어요. 우리는 중국이 멈춰도 끄떡없는 나라가 되려 한 겁니다. 지금 중국은 전 세계 공급망에 목을 쥐고 있었고 한국은 대체가 아니라 안정으로 세계를 설득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울산의 반응 속도였어요. 신장 사태가 터진 지 불과 48시간 만에 SK는 기존 생산량을 20% 상향했고 BASF는 유럽 본사로 한국 라인 풀가동 가능 보고서를 전송했으며
정부는 환경청과 통상부를 연결해 긴급 허가 라인을 열었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고도 울산공단 측 관계자는 꺼리낌 없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긴 통제하는 곳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서울로 돌아온 그 주말, 저는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자 한 명과 함께 독특한 브리핑을 보게 됐어요. 그는 세계지도 위에 붉은 형광펜으로 원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신장 위구르, 그 다음은 티베트, 그리고 내몽골 자치구까지. 지금 중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이 선들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죠. 화면 위에 나타난 수치는 놀라웠습니다. 티베트는 중국 전체 면적의 13%, 신장은 17.5%, 몽골계 북부 지역까지 합치면 약 40%의 영토가 비한족 중심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중앙 집권 국가가 사실상 다민족 국가였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났어요. 중국은 한족의 나라인 줄만 알았는데요. 제가 되묻자 연구원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건 중국 정부가 그렇게 믿게 만든 거죠. 하지만 그 안은 봉합의 역사예요. 그리고 지금 그 봉합선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가 보여준 자료 중엔 신장 지역의 6개 도시에서 발생한 반중 시위 영상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중국 국기를 찍고 카자흐스탄과 몽골의 국기를 흔들고 있었죠. 이들은 스스로를 중국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독립국이었어요.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베를린에서 수년간 중국을 분석해왔지만 이토록 정확히 중국 내부 균열을 짚어낸 건 처음이었거든요. 특히 지도에 표시된 두 번째 선에서 저는 섬뜩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그 선은 티베트 남쪽의 아루나찰 프라데시라는 인도령 지역과 맞닿아 있었어요. 이곳은 지금도 중국과 인도가 국경 충돌을 벌이는 곳입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티베트가 만약 중국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경계는 국경선이 아니라 전선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경계 아래에는 히말라야에서 시작되는 상수원이 있었고 중국 남부 전체를 먹여 살리는 강줄기의 근원이 바로 그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었죠. 티베트가 독립하면 중국은 물도 잃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국은 이 모든 걸 이미 지도 위에 겹쳐보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전 한국산업부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내용은 짧고 명확했어요. 히토류 대체 수입선 확보 완료. 중국 의존도 100%에서 40% 이하로 하락. 2026년까지 25개국 다변화 예정. 중국 없이 히토류를 조달한다고. 지금 세계에서 그게 가능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걸 이미 해냈다는 듯 말하고 있었어요. 정말 가능한 일일까? 저는 그날 곧장 세종시의 한 광물자원공사 회의실로 향했어요. 입구부터 긴장감이 맴돌았죠. 아무에게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회의실에 앉자마자 담당자는 자료를 꺼내며 조용히 말했어요. 중국이 자원을 무기로 쓰려 한다면 한국은 신뢰를 자원으로 써요. 그리고 펼쳐진 화면에는 전 세계 히토류 공급 지도가 뜨고 거기에 한국 기업 로고들이 박혀 있었어요. 베트남 북부 탄광 포스코, 호주 필바라 지역 LG에너지 솔루션, 캐나다 온타리오 코발트 광산 에코프로. 그는 설명을 덧붙였어요. 중국은 지하자원을 무기화하지만 우리는 공급망 전체를 설계해요. 단기 공급이 아니라 장기 계약과 공동 투자 구조로 대응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 히토류의 70%가 가공된다는 중국의 허점을 역이용해 정제, 배터리, 완성품으로 이어지는 전체 흐름을 통째로 우회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미국 국방부도 이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불과 한 달 전 미국 텍사스에서 열린 희귀광물 전략회의에서 미국 상무부 고위 인사가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더 이상 동북아의 소규모 기술 국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원 안보 분야에서 중국을 우회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나라예요. 이제는 미국도 한국 없이는 반도체, 배터리, 방산 기술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일까요? 포스코는 작년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안보 협력 파트너 지정을 받았고 한국의 히토류 정제 기술은 미국 내에서도 극찬을 받고 있었어요. 반면 중국은 점점 조급해졌어요.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희토류 수출 제한 검토라는 짧은 발표를 냈습니다. 그 말은 곧 위협이었죠. 그런데 전 세계 반응은 예전과 달랐어요. 뉴욕타임즈 사설 제목은 이랬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신뢰한다. 공급망의 미래는 민주주의에 있다. 저는 이 문장을 오래 곱씹었어요. 자원을 무기화하려던 중국, 그리고 그 무기를 무력화시킨 한국. 며칠 전, 저는 한국정치외교학계의 권위자인 한 교수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그는 과거 모스크바대에서 소련 말기의 붕괴 과정을 직접 연구했고, 지금은 중국 내부 구조를 분석하며 데자뷰를 느끼고 있다 말했어요. 시진핑 체제는 지금 브레즈네프 말기보다 더 경직돼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무너진다면 그건 외부 충격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붕괴되는 겁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소련의 해체 과정을 다시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죠. 소련이 무너진 건 1991년, 창당 74년 만이었어요. 당시 소련은 민족주의 분열, 언론 개방의 역풍, 경직된 경제체계, 젊은 세대의 체제회의, 이 네 가지가 동시에 터져나오며 조용히 붕괴했죠. 놀랍게도 지금의 중국이 정확히 그 궤도를 따르고 있었어요. 중국 공산당은 올해로 창당 104년, 1949년 집권 이후로만 보면 76년이 지났어요. 이미 소련이 무너졌던 시점보다 2년을 초과한 셈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상징적이었습니다. 가장 똑같은 건 민족의 이탈 현상이었어요. 소련의 우크라이나, 발트 3국처럼 중국에서도 신장, 티베트, 내몽골, 동북 삼성이 점점 비한족 중심 독립 담론을 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장소는 서울 신촌의 한 조용한 카페. 상대는 23세의 중국 유학생 루이천이었어요. 그녀는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었고 이틀 전 제 발표를 듣고 연락을 해온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처음엔 드라마로 배웠어요. 그녀의 첫 마디가 그랬어요. 지금은 시스템을 보고 있어요. 사실 이 말 처음 듣는 게 아니었어요. 최근 들어 저는 같은 말을 중국 출신 연구자, 유학생, 탈중국 이민자들에게서 너무 자주 듣고 있었어요. 우리는 일자리가 없어요. 정부를 믿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처럼 되고 싶어요. 저는 이걸 망명 욕구로 보지 않았어요. 이건 분명 참조점의 이동이었거든요. 예전엔 미국이었죠. 하지만 지금 중국 청년들의 새로운 거울은 한국이 되고 있었어요. 이걸 확인한 건 다름 아닌 VPN 데이터에서였어요. 한국 국정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중국 내에서 가장 많이 우회 접속한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어요. 그 접속 키워드는 놀랍도록 명확했죠. 한국 사회복지 시스템, 한국 청년 취업 정책, K방역 사례, 한국 선거 투표 방식, 한국 행정 앱 만들기. 그중 가장 주목한 건 행정 편의성이었는데요. 중국 젊은 층 사이에선 민원 1분 신청, 모바일 주민등록 등본 같은 한국 행정 서비스를 캡처한 사진이 비밀 채팅방과 SNS 익명 계정을 통해 퍼지고 있었어요. 중국의 현실은 참혹했어요. 청년 실업률 21.3%. 대학 졸업 후 백수로 남는 비율이 도시 지역 기준 5명 중 4명. 그들은 직장을 못 구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그들을 외면한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 영국 BBC는 중국 내부에서 한국 청년 관련 콘텐츠를 자동 삭제 대상으로 분류한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 한국 청년은 순응하지 않고도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었어요. 이건 정신적 붕괴의 시작이었죠. 체제에 불만을 가진 게 아니라 다른 모델을 상상하기 시작한 세대가 출현한 겁니다. 저는 루이천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돌아갈 건가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돌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전처럼 믿진 못하겠네요. 출장 중 서울역 근처에서 열리는 비공개 간담회에 초대됐어요. 주최는 유럽연합 동북아 전략자문단, 참석자는 각국 안보 및 외교 전문가 15명이었고 주제는 한 문장으로 시작됐어요. 동북아에서 지금 유일하게 작동하는 국가는 어디인가? 2025년 상반기 기준 중국 항공사 국제선 운항률은 32%, 일본은 57%. 그런데
한국의 국제선 회복률은 96%를 기록했어요. 심지어 인천공항은 세계 공항 정상 운영률 1위. 재난 상황, 정전, 항공 관제 혼란에서도 단 한 번도 폐쇄되지 않았죠. 그뿐이 아니에요. 2025년 상반기 글로벌 금융 안정성 지수에서 중국은 관측 불가, 일본은 위험주의, 그리고 유일하게 안정권에 오른 동북아 국가는 한국이었어요. 그 배경엔 놀라운 사실 하나가 숨어 있었어요. 한국은 금융시장의 정보 공유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였어요. 은행 정부 고객 사이의 신뢰, 기반 정보 구조가 위기 상황에서도 시장을 패닉에 빠뜨리지 않게 막고 있었던 거죠. 또 하나, 전자정부 시스템. 2025년 유엔 공공행정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디지털 행정 효율성 1위, 위기 대응성 부문에서도 압도적 평가를 받았어요. 반면 같은 시기 중국은 기자회견 하루 전 발표된 통계조차 공산당 검열에 막혀 외신조차 인용하지 못했고, 일본은 도쿄 행정 전산망 오류로 주민등록 정보 8만 건이 사라지는 사고까지 났어요. 그런 와중에 한국은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이 긴급 출국, 공항 자동 통과, 국내 주민센터, 미방문 재등록까지 모두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하고 있었어요. 이건 충격이었죠. 심지어 독일 외무성이 내부 공문에서 한국 모델을 이민자 위기 대응에 참고하라는 지침을 낸 사실도 확인했어요. 그 공문에는 이런 문장이 들어있었어요. 국가의 물리적 크기나 인구가 아니라 시스템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위기를 결정짓는다. 미국 CNBC에서는 이런 헤드라인을 달았어요. 중국은 봉쇄되고 일본은 정지되었지만 한국은 앞으로 나아갔다. 놀랍게도 이 기사엔 안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대신 관리 전환, 대처, 회복, 재설계 같은 단어들이 반복됐어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전통적 안보 국가가 아니라 시스템 국가였던 거예요. 서울 성동구의 어느 도서관 한 시민이 태블릿으로 정책 설문을 입력하고 있었어요. 그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옆자리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똑같이 참여 중이었어요. 저도 그 설문을 참여해 보았습니다. 당신은 기초연금의 지급 방식 개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개 보기와 함께 하단에는 의견 제시란이 있었죠. 여기선 시민이 정책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데이터가 국회와 지자체로 넘어가는 구조가 마련돼 있었던 겁니다. 그게 단순한 의식조사로 끝나지 않음을 확인한 건 며칠 후 국회 정책연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 때문이었어요. 2024년 기준 시민 의견 반영 비율 38.2%, 의회 조율 전 사전 공개 제안 수용률 61%. 이런 구조는 선거 시스템에서도 드러났어요. 2022년 대선 당시 사전 투표율이 무려 36.9%. 투표소 위치는 전국 어디에서나 접근 가능했고 휴대폰 인증과 주민번호 확인만으로 즉시 참여할 수 있었어요. 놀랍게도 이 모델은 유엔 개발 계획의 소프트 파워 기반 선거 신뢰 모델 1위로 선정됐어요. 저는 이걸 IT 기술력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건 명백히 자유를 구조로 만든 국가 설계였어요. 그걸 절감한 건 한국의 언론 시스템을 들여다보면서였어요. 2025년 기준 한국의 언론 자유지수는 아시아 1위, 세계 47위, 중국은 172위, 일본은 70위권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선 언론사보다 시민 팩트체커가 더 영향력 있는 경우도 많았죠. 제가 직접 만나본 팩트체크 스타트업 운영자 한 명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정부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정보 생태계를 정돈하는 게 목적이에요. 정부도 그걸 인정하고요. 실제로 한국의 여러 부처에선 민간 팩트체크 기관과의 실시간 정보 검증 연계를 제도화하고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정부가 시민에게 감시를 요청하다니. 그 질문에 돌아온 답은 이랬어요. 시민이 감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시민이 참여하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지금 중국은 자유를 허락할 수 없는 위험으로 여기고 있고 일본은 자유를 가끔 허용되는 공간으로 취급하지만 한국은 자유를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돌리는데 성공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자유는 선진국도 초강대국도 흉내내지 못하는 아주 독특한 한국만의 역량이었습니다. 출장 마지막 주 금요일, 저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낡은 건물 옥상에 앉아 있었어요.
낮은 해가 한강 끝에 걸려 있었고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어떤 말이 떠올랐어요. 여긴 지켜지고 있는 나라야. 사실 처음 한국에 왔을 땐 위기 속에 떠오르는 국가를 보고 싶었어요. 그게 저 같은 분석가들의 습관이죠. 제국이 무너질 때 그 옆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읽는 일. 하지만 2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결론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한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무기를 앞세우지 않았지만 국민을 움직였고 이념을 소리 높여 외치지 않았지만 시민들이 그 질서를 지켜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청계천을 걷던 중 저는 노숙자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단지 복지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다음 날 한 공무원에게 듣고 알았죠. 6.25, IMF, 그리고 코로나. 전쟁과 파산과 전염병이 이 나라의 기준선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망가지지 않기 위한 습관을 가진 나라가 되었어요. 저는 며칠 전 서울대학교 국제전략센터로부터 정식 제안을 받았어요. 1년간 초빙 연구원으로 머무르며 동북아 위기 대응 모델에 대한 연구를 함께 하자는 제안이었죠.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가 기존 계약을 정리하고 거주지를 해지하며 마지막으로 책장에 꽂혀 있던 중국 정치경제 보고서들을 꺼내다 불현듯 떠올랐어요. 그 많은 자료들은 어떻게 실패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기록이었고 지금 한국은 어떻게 살아남는가를 실천하는 현재였던 거죠. 며칠 후 출입국 외국인청에 들렀어요. 행정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30분 만에 장기 체류 신청이 접수됐고 한 달 뒤엔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될 예정이었어요.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저도 이제 이 도시에 속한다는 것을. 서울은 크지 않습니다. 영토도 자원도. 그런데도 지금 세계가 이 도시를 주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란 어떤 것인가를 실제로 보여주는 거의 유일한 도시거든요. 언젠가 유럽의 어느 분석가가 제게 물었어요. 당신은 왜 중국이 아니라 한국을 택했나요?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중국은 사람을 통제하려 했고 한국은 사람을 신뢰했어요. 그 차이가 결국 나라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2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유럽 최고의 금융 전문가가 서울 한가운데서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20년간 써온 금융 이론을 스스로 찢어버렸습니다. 달러가 무너졌고 위안화가 흔들렸고 미국조차 자국 국채를 방어하지 못하던 그 시기. 단 한 나라, 한국만이 조용히 그리고 완벽히 버텨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니콜라 프랑체티입니다. 이탈리아 나폴리 출신으로 IMF에서 15년간 통화정책 컨설턴트로 일했고 지금은 스위스 국제금융안정위원회에서 선임 자문역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평생 숫자만 믿었죠. 하지만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저 그래프와 지표, 확률만이 세계를 움직인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2025년 봄, 제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펑 하고 터져버린 거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트리플 약세, 미국의 채권, 주식, 그리고 통화까지 동시에 붕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어요. 세계 최강 경제대국의 심장이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지나가는 폭풍 정도로 여겼어요. 곧 지나갈 거야. 하지만 사태는 달랐습니다. 시장은 패닉 상태였고 투자자들은 마치 좀비 영화에서 도망치듯 미국을 탈출하기 시작했어요. 세계 금융의 중심축인 달러가 갑자기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광경이 펼쳐졌죠. 그런 아비규환 속에서 제 시선을 사로잡은 이상한 흐름이 있었어요. 원화가 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지? 처음엔 데이터 오류인 줄 알았어요.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아시아의 작은 나라 통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단 말인가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취한 특별한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었죠. 환율 방어 개입도 금리 조작도 없었어요. 그저 있는 그대로였죠. 도대체 무슨 일이지? 전 세계가 국채를 던지며 공황에 빠졌을 때 한국은 묵묵히 버티고 있었어요. 이유를 알고 싶었죠. 그래서 곧장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의 새로운 국면이었죠. 미국이 중국 물품에 245%의 관세를 부과했어요. 그것은 협상의 수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선전포고였죠. 워싱턴 DC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을 때 미국 재무장관의 말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해요. 이건 협상이 아닙니다. 이건 분리입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을 공식화한 겁니다. 그리고 불과 이틀 만에 미국은 185개국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했고 일부 국가는 25% 이상까지 올려버렸죠. 중국은 즉각 보복 관세로 대응했고 그 과정에서 전 세계 시장은 혼란에 빠졌어요. 관세율 숫자만 높아진 게 아니었어요. 신뢰가 무너진 겁니다. 중국의 전략은 더 위험했어요. 그들이 보유한 7,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시장을 떨게 만든 질문이었죠. 만약 중국이 그 국채를 한꺼번에 시장에 던진다면 채권 가격은 급락하고 금리는 폭등하며 미국 경제는 금리 쇼크라는 이름의 지옥을 통과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한 일본 대표가 물었죠. 회의실이 숨죽였어요. 모두가 대답을 알고 있었거든요. 못한다. 중국은 미국 국채를 너무 많이 들고 있어서 던지는 순간 자기 손실이 더 커지는 구조였던 겁니다. 마치 자기 집에 불을 지르면서 옆집에 불똥 튀기려는 격이었죠. 그렇게 미국과 중국은 서로를 인질로 잡은 상태였고 세계 금융은 그들의 눈치만 보며 떠는 인질극의 연장선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한국만은 유독 조용했어요. 달러가 무너지고 위안화가 휘청일 때도 한국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죠.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택시를 타고 서울로 직행했어요. 운전사와 대화를 시도했죠.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심각한데 걱정되지 않으세요? 그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아, 그거요? 우리는 IMF도 겪어봤는데요. 뭐 이 정도는. 그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의 눈에는 공포가 아닌 담담함이 있었죠. 시내로 들어서자 커피숍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비행기에서 읽었던 기사 하나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한국의 경제는 신용 등급이 아니라 커피 한 잔에 놓인 지갑으로 측정된다. 그 카페는 평일 오후인데도 북적였어요. 사람들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노트북, 스마트폰, 심지어 지갑까지 테이블 위에 두고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이건 몰래카메라인가? 속으로 중얼거렸죠.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특히 지금 같은 금융 혼란기에는요. 세계 어디서든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현금을 끌어안고 소지품을 꽉 붙잡고 주변을 의심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이곳은 전혀 달랐어요.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았죠. 3시간 동안 그 카페에 앉아 관찰했어요. 아무도 누구의 물건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자리를 비우고 돌아온 사람들은 자신의 물건이 그대로 있자 당연하다는 듯 다시 일에 몰두했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카운터에 다가갔어요. 여기서는 항상 이런가요? 사람들이 물건을 두고 가도 괜찮은가요? 바리스타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네. 아, 그거요? 그냥 그런 거죠. 뭐.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어요. 자리 비우실 거면 짐 그냥 두고 가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 말이 저를 강타했어요. 괜찮아요. 이 글자가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서로를 불신했고 유럽에서는 국가 간 비난이 오갔으며 중국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낯선 외국인에게도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사회가 존재했던 겁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나라의 진짜 화폐는 원화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신뢰였습니다. 카페에서의 놀라운 경험 이후 저는 서울 곳곳을 누비며 관찰을 계속했어요. 지하철에 들어서자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만원 전철에서도 사람들은 침착했고 질서정연했어요. 누군가 휴대폰을 떨어뜨리자 주변 사람들이 즉시 주워서 건네주는 모습도 봤죠. 지하철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펼쳐졌죠. 계산대에서 한 노인이 지갑을 놓고 가자 직원이 쫓아가
돌려주는 모습을 봤어요. 이런 행동이 어떻게 경제와 연결되는 거죠? 함께 동행한 가이드에게 물었어요. 물론 직접적인 연결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사회적 신뢰가 높으면 거래 비용이 줄어들고 계약 이행률이 높아지며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서 집단 패닉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어지죠. 그게 바로 금융 안정성의 기반이에요. 그의 말에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어요. 경제학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한국의 사회적 자본이 금융 안정성에 숨겨진 무기였던 거예요. 저녁에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가족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청년들이 자전거를 타고 노인들이 산책하는 평화로운 광경을 봤죠. 위기의 그림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저기 젊은이들은 금융위기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가이드에게 요청했어요. 그가 한 청년 그룹에게 다가가 물었고 그들의 대답은 예상을 깨뜨렸어요. 물론 걱정은 되죠. 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IMF도 견뎌냈잖아요. 그때보다 더 심각한가요? 아니죠. 그럼 우리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청년의 눈에는 불안이 아닌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자신감이었죠. 호텔로 돌아와 구체적인 분석을 시작했어요.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을 벌이던 시점, 중국은 위안화 절하라는 강력한 카드를 만지작거렸죠. 이전에도 그랬어요.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면 중국은 위안화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렸죠. 통화 가치를 낮춰서 관세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중국은 쉽게 절하하지 않았어요. 이번엔 자국 내 자본 유출이라는 더 큰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프록시 통화를 찾기 시작했어요. 직접 사고 팔 수 없는 위안화 대신 비슷하게 움직이는 통화에 베팅하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그 리스트 맨 위에 원화가 있었어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한국은 지투도 아니고 기축 통화도 아니고 심지어 환율은 외풍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원화를 사려는 수요가 급증했어요. 도대체 왜? 한국은행이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도 아니었고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선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위안화 대응으로만 원화가 강세를 보였다면 이렇게 안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리 없었거든요.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 외환시장의 전문가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한국투자은행의 외환 트레이더, 외국계 은행의 리서치 헤드, 헤지펀드 매니저까지 다양한 시각을 듣고 싶었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처음에는 놀랐어요. 한 외환 트레이더가 말했어요. 보통 이런 위기가 오면 원화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마치 시장이 한국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꾼 것 같았죠. 시장의 기억이 바뀐 겁니다. 한 헤지펀드 매니저가 설명했어요. 1997년에는 한국이 위기에 취약했어요. 하지만 2008년, 2020년을 거치면서 한국은 오히려 위기에 강한 나라라는 인식이 생겼죠. 지금의 원화 강세는 그런 시장의 집단 기억에서 나온 겁니다. 깊이 파고들수록 더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의 국민예금 잔고는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심지어 저축률이 올라가고 있었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 우리는 견딜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이 시장 전체에 신호를 준 겁니다. 이 나라는 버틸 줄 아는 나라다. 그때 깨달았어요. 신뢰는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었고 국민과 국가 사이의 무언의 계약이었죠. 전 세계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를 스스로 묻고 있을 때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한국의 과거 위기 대응 방식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의 자료들을 찾았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보고서의 작성자 중 한 명이 바로 저였습니다. 어떻게 이걸 잊을 수 있었지? 당시 저는 냉정하게 한국을 분석했어요. 이 나라는 구조조정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덧붙였죠. 한국 경제는 신뢰 부족의 전형적 사례다.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건방진 말이었어요. 제가 그때 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죠. 호기심에 1997년 이후 한국의 위기 극복 과정을 더 자세히 찾아봤어요. 그리고 전설적인 금모으기 운동에 대한 기사들을 발견했죠. 그 광경은 제가 알던 어떤 경제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었어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 관련 전시관을 찾아갔어요. 서울의 한 박물관에는 금모으기 운동 당시의 사진과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영상 자료도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금목걸이를 기부하는 모습, 신부가 결혼 반지를 내놓는 장면, 어르신들이 평생 간직한 폐물을 국가를 위해 내놓는 순간들. 이건 전쟁 같은 상황이었군요. 옆에서 함께 영상을 보던 박물관 직원에게 말했어요. 경제 전쟁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함께 싸웠어요. 그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그 직원의 눈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는 기억이었고 그 기억이 국가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저는 한국 재무부의 고위 관계자를 만났어요. 그에게 솔직히 물었죠. 어떻게 IMF 위기를 그렇게 빨리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실 정부가 잘해서라기보다 국민들이 먼저였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겪으면서 배웠어요. 돈이 없으면 국민의 신뢰라도 있어야 버틸 수 있다는 걸요. 그 말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어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었죠. 금모으기 운동, 부채 청산, 자발적 긴축 서류로만 보던 정책이 아니라 국민이 먼저 움직인 역사였어요. 다른 나라와는 완전히 달랐군요. 제가 중얼거리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부분의 국가는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죠. 하지만 우리는 거꾸로였어요. 국민이 먼저 구조조정에 동참했고 정부가 따라왔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딸깍하고 맞춰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IMF 시절 많은 나라들이 폭동과 혼란으로 무너졌어요. 그러나 한국은 버팀을 선택했죠. 그리고 그 버팀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는 살아있는 기억이 되었던 겁니다. 한국의 금융 시스템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지역은행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한국의 신뢰 인프라의 또 다른 측면을 발견했죠. 우리나라에서는 금융 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은행 지점장이 설명했어요. 모든 금융 거래가 주민등록번호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계좌이체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죠. 수표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호기심에 제 여권으로 현지 계좌를 열어봤어요. 놀랍게도 5분도 안 걸렸어요. 모바일 뱅킹 앱을 설치하자 모든 것이 디지털로 가능했어요. 돈을 보내는 것도 받는 것도 모두 실시간이었죠.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신뢰와 연결되나요? 제가 물었어요. 사람들이 금융 시스템을 신뢰하면 위기가 와도 패닉에 빠지지 않아요. 지점장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1997년 이후 세계에서 가장 투명하고 효율적인 금융 인프라를 구축했죠. 그게 지금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완벽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했어요. 주민등록증과 계좌번호로 연결된 이 견고한 네트워크가 기술적 신뢰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은행에서 나오며 생각했어요. 이건 선진국들도 배워야 할 시스템이야. 미국에서 수표 정산에 며칠이 걸리고 유럽에서도 국가 간 송금이 복잡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죠. 그리고 그 효율성이 국민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그 신뢰가 다시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세계 금융시장이 무너져 내리던 그 순간을 찾아봤어요. 한국은 그 당시 선진국 대비 회복 속도가 매우 빠르고 피해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았던 나라 중 하나였죠. 그 당시 헤지펀드들이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기 시작했고 그 순간 채권 금리는 치솟았죠. 안전자산의 대명사였던 미국 채권이 갑자기 쓰레기처럼 취급받는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이 혼란은 빠르게 주식시장으로 번졌어요. 미래 가치를 담보로 거래되던 주식들이 미래는 없다는 공포 속에 무차별적으로 팔려나갔죠. 그리고 마침내 달러마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세계 주요국 재무장관들이 긴급회의 중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죠.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 유럽 장관이 말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영상 속 한국 대표의 표정은 달랐어요. 그는 침착했고 심지어 자신감마저 보였죠.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의장이 물었어요. 우리는 시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가 차분히 대답했어요. 지금은 불필요한 개입보다 신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른 국가들은 긴급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한국은 왜 그렇게 침착한가요? 의장의 물음에 한국 대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IMF라는 위기를 겪어봤어요. 뭐가 효과가 있고 뭐가 없는지 알죠. 공황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대개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에요. 그 순간 한국의 위기 대응 철학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것은 침착함이었어요. 한국 국민들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어요. 인터뷰 영상에서 한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IMF를 겪었잖아요. 그때보다 심각한가요? 아니죠. 그럼 우린 이것도 이겨낼 수 있어요. 한 자영업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럼 경제가 돌아가고 결국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겠죠. 이 평범한 시민들은 복잡한 경제 이론을 모를지 몰라도 함께 버티면 된다는 단순하고도 강력한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한국은행은 금리를 조정하지 않았고 기획재정부는 국채를 긴급 발행하지 않았으며 외환당국은 시장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시장에 간섭하지 않는 게 오히려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금융위기가 시장을 휩쓸고 지나간 뒤 전 세계가 주시한 건 두 나라였어요. 미국 국채 보유 1위 국가, 일본. 그리고 그 뒤를 잇는 2위, 중국. 누구나 알고 있었죠. 이 두 나라가 보유한 미국 국채를 시장에 던진다면 세계 금융은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걸요. 중국은 위협을 암시했어요. 우리도 던질 수 있다는 으름장을 놓았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자신들의 자산도 함께 녹아내릴 테니까요. 일본은 더 적극적이었어요. 미국 국채를 던지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죠. 우리는 동맹국으로서 금융 질서를 흔드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 발표에 시장은 잠시 안도했고 미국 국채 금리는 일부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두 거대 국가보다 더 놀라운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한국이었죠. 한국은 그저 조용히 버티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침묵이 세상 그 어떤 기자회견보다 강력한 메시지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기획재정부 관계자에게 물어봤어요. 그 당시 왜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나요? 일본처럼 국채를 팔지 않겠다고 선언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돌아온 대답은 간단했어요. 안정은 시장이 판단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할 뿐이에요. 이 답변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단순한 진리인 동시에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죠. 한국은 무대응이 아니라 전략적 신뢰를 선택한 거였어요. 개입으로 인한 단기적 안정보다 신뢰 구축을 통한 장기적 안정을 선택한 겁니다. 그 후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신용등급을 오히려 상향 조정했어요.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경제 펀더멘털을 유지한 몇 안 되는 국가라는 평가와 함께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세계 유수의 금융 매체들이 한국의 위기 대응을 별도의 특집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의 침묵 전략, 위기에 강한 나라, 한국의 비밀, 왜 세계는 한국에 투자하는가? 그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죠. 최근엔 제가 속한 국제금융안정위원회에서도 한국 사례 연구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위기 대응 메커니즘 글로벌 금융 안정을 위한 교훈이라는 프로젝트였죠.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세계적인 경제학자들과 함께 한국의 사례를 분석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죠. 한국의 진짜 자산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다. 이 결론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모두 제도와 정책, 시스템만 보려고 했죠. 하지만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 그 제도에 신뢰를 부여하는 국민들이 진짜 자산이었던 거예요. 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경제학은 결국 인간 행동에 관한 학문인데 우리는 그 인간을 잊어버렸다. 한국은 우리에게 그걸 상기시켜준다. 한국에 머무른 지 2주가 되자 제 시선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차트와 그래프만 보지 않았죠.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일상,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역사를 말이죠. 서울 외환시장을 방문했을 때 어떤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어요. 원화 가치가 급락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시장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특정 선 이하로는 원화를 팔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여기까지는 내줘도 이 선은 안 되라고 암묵적으로 정한 것 같았죠. 한국의 방어선은 외환 보유고도 금리 정책도 통화 수합도 아니었어요. 그건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역사적 기억이었죠. 호기심이 생겨 국제금융기관들의 최근 보고서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IMF와 세계은행이 한국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케이스 스터디로 분석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다른 신흥국에 권고할 모델로요.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금융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 떠올랐어요. 아르헨티나 대표가 이런 질문을 던졌죠. 한국은 어떻게 외환위기 이후 10년도 안 돼 OECD에 복귀했습니까? 세계은행 연구원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자산이 아니라 정신을 구조 조정했습니다. 그 말에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어요. 1997년에 한국은 IMF 사무실 앞에 무릎 꿇고 서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한국은 IMF 사무실을 컨설팅하러 들어가는 나라가 되어 있었죠. 제 동료 경제학자가 한 말이 기억나요. 보통 IMF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들은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흔적을 지우지 못하는데 한국은 마치 그걸 발판으로 더 높이 도약한 것 같아. 맞아요. 한국은 위기를 겪으면서 무언가를 배웠어요. 그것은 경제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관계였죠. 위기가 왔을 때 함께 버티는 법을 배운 거예요. 이제 그 지혜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국제금융기관들이 한국의 위기 대응 방식을 연구하고 다른 나라들에게 권고하고 있었죠. 위기가 기회가 된 드문 사례였어요. 저는 오만했어요. 20년 넘게 세계 통화를 분석하면서 돈은 결국 돈이 지킨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죠. 숫자의 힘만 믿었고 인간의 힘은 간과했어요. 강한 달러, 유로의 안보 구조, 위안화의 국가 개입 메커니즘.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원화는 늘 약자로 보였죠. 위기 한 번에 무너질 수 있고 대외 의존도가 높아서 한미금리 차이만 커져도 곤두박질 치는 구조. 그게 제가 알던 한국 통화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은 통화를 연구해서 지키는 나라가 아니었죠. 사람이 먼저였고 기억이 있었고 책임이 존재했어요. 서울을 떠나기 전날 밤 처음 들렀던 그 카페를 다시 찾았어요. 첫날 노트북을 두고 자리를 비운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셨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본 한국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미국의 채권, 주식, 그리고 통화까지 동시에 붕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도 이 나라는 행동으로 존재를 증명했어요. 한국은 스스로를 증명하면 그들이 먼저 다가온다는 걸 이미 체득한 나라였죠. 그리고 그걸 이해한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졌어요.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선진국 중심의 세계 질서라는 환상이었죠. 이탈리아에서 자란 저에게 국가는 불완전한 약속이었어요. 시스템은 있으나 실행이 없고 계획은 있으나 책임이 없는 구조. 그게 익숙했죠. 그런데 이곳,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완벽한 시스템이 없어도 완벽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계획보다 먼저 움직이는 시민이 있었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저는 그걸 진정한 국가라고 부릅니다. 경제는 결국 신뢰예요. 그리고 신뢰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감당하는 마음이죠. 그걸 여기서 봤어요. 정부도 시장도 시민도 서로가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한 발 더 내디디는 모습들.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한국 원화 환율 그래프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했어요. 1392원. 다시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었죠. 그건 이 나라 국민들이 오늘도 지켜낸 하루의 증거였어요. 이제 저는 돌아갑니다. 하지만 바뀐 게 있죠. 저는 이제 더 이상 통화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원화는 국가의 통화가 아니다. 국민이 지킨 정신이며 신뢰라는 무기를 품은 세계 유일의 공동체 통화다. 영상 일부는 무료 영상 소스를 활용했으며
편집 및 내용 구성은 감동탐험이 직접 진행했습니다. 사연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